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21만 7,46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3,183명, 완치 102만 5,273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8,000명 수준에서 다시 증가하다가 지난 14일에 6,700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연휴로 인한 검사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8일 자카르타 중부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자가격리 중에 사망했습니다. 숨진 일본인 남성은 일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다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에 동료에게 숨쉬기 어렵다는 연락을 하였고 연락을 받고 동료가 찾아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887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의심 환자 포함 3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2월 22일까지 연장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타스, 방문 비자, 아페카드 소지자, 외교 관용 비자 등의 소지자도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 밖에 필수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간소화제도 입국자도 예외 입국 허용자로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키타스, 키탑 외교 관용 체류 비자만 허용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출발 국가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된 음성 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인도네시아 도착 후 5일간 격리 및 PCR 검진도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의무격리 호텔을 34개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중 14개 호텔은 입국 전에 입국자가 직접 호텔을 예약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20개 호텔은 입국 전 예약과 입국 후 선택 모두 가능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호텔을 예약한 후 입국한 경우에는 호텔에서 발행한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여 공항에서 방역당국이 요청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약사 제넥시는 연내 승인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백신이 개발된 후 인도네시아 공급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제약사 칼베와 합작법인을 조직했으며 공동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여 이달 초 일상 임상시험 허가도 받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백신 공급 방안 마련에도 힘을 보태 정부의 백신 유통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베 관계자는 제넥신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조속히 임상시험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징후가 발생할 때까지 저금리 정책과 시중은행에 대한 유동성 자금 공급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융권 대출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은행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험 때문에 대출을 거리고 있으며 작년도 은행 대출은 전년 대비 2.1%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은 대출 수요가 줄고 늘어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증가하고 있어 은행 자금의 균형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준금리를 2013년 이후 최저치인 3.75%로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대출금리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소비가 진작되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위축된 국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유동성 확대 정책과 은행 대출 구조 조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자금 공급 확대와 금융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파뮤 제품 수출 매출은 229억 7천만 달러에 달해 13.6% 증가했습니다. 특히 팜원유에서만 28.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석유야자 재배기금 관리청 청장은 해당 수치는 연간 평균인 214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라며 국제시장에서 파뮤 제품의 가격 상승 덕분에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년 파뮤 제품의 수출액은 상승했으나 수출량은 2019년보다 300만 톤 이상 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뮤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은 전 세계 파뮤 생산의 84%를 담당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반면 인도와 중국 등 주요 파뮤 소비국의 소비 증가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러 식품의 원자재인 파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식품 시장 가격도 함께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공사 버르타미나는 전구체, 음극, 배터리셀, 배터리팩 등 전기차 배터리 사업 중 4개 단계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광업에서부터 배터리팩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7단계의 산업 체인이 있으며 올해 인도네시아 주요 국영 기업으로 구성된 배터리 홀딩을 설립하여 LG화학,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과 곧 제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중국 회사 CATL과 계약을 맺었으며 배터리 홀딩은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도 진출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원료인 니켈 매장량을 무기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LG화학은 해당 국영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참가하면서 니켈에 대한 안정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3등급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은행을 1부터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이 이번에 취득한 3등급은 기본 자본 5조 루피아 이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등급 상승은 현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중대형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을 강화하고 증권 수탁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는 2014년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과 현지은행인 소다라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했으며 점포수는 153개에 달하며 영업이익은 2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부코핀은행의 최대 주주가 된 KB국민은행은 사명을 KB부코핀은행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규정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 소비세가 판매 가격 대비 0%로 동일하였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2에서 8%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0%, 5%, 6에서 8%로 격차를 늘리고 전기차가 실제 생산되는 시점에는 0%, 8%, 10에서 12%로 차이를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순수 전기차에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는 내연 엔진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자동차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중간 단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개정은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순수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해온 일본 업체들이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제재로 발생된 화웨이 스마트폰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함께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등이 화웨이가 차지했던 스마트폰 수요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주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빼앗기며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동남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2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4개국을 합산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오포가 20%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베트남에서 24%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으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삼성전자가 신규 폰과 함께 중저가폰 출시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의 공백을 뺏고 다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